박근혜 대통령이 9박 12일간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하면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정공기 홍익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박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일정을 우선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니까 지금 조금 전 올라온 소식을 보니까 원래 내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아무래도 주재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정공기 교수님. 예, 대통령이 링거를 맞으면서 그 순방 일정을 수행을 했다. 가기 전에 우선 일정이 너무 많았어요. 팽목항 갔다 와서 추모식 했고, 또 그날 정오에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또 여러 가지 심각한 얘기를 하고 그 먼 지역까지 이제 순방을 간 거 아닙니까? 네. 남미란 데를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거의 하루가 걸리는 이런 일정인데 빡빡한 일정에서 이제 아주 물리적으로 힘든 가운데 이제 순방 일정을 소화를 한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기자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이제 일심 동체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는 항상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기내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것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대통령이 몸이 지친 것 같은데 이왕 몸이 그렇다면 내일 모레 충분히 쉬고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산적한 현안들 있잖아요. 유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일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건강이 최우선이죠. 근데 워낙에 이제 남미 일정이, 중남미 순방 일정이 60대 사실 60대 여성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상당히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 네. 이 건강까지 악화돼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안이 쌓여 있고 특히 이제 성완종 게이트 파문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사표 수리 문제부터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긴 하지만 우선 가장 먼저 건강을 챙기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몸을 추스리면서 하루 이틀 또는 2, 3일 이제 구상을 통해서 공식 석상에 이제 다시 일정을 잡으면서 이제 어떤 대통령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은. 예. 네. 하지만 이제 여야의 입장이거나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특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재보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완구 총리 사표가 수리가 되면서 관련된 것이 좀 마무리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대통령 컨디션도 그렇고 네. 또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 의혹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혀놓은 와중에 오늘 내일 일정이 그렇다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미뤄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저는 이런 과정이 하루 이틀 미뤄진다고 해서 큰 의미 부여가 되지는 않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모든 중요 현안이 또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과 정국입니다. 사과 정국.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예. 귀국하자마자 전면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총체적인 사과는 좀 그렇다. 원인 제공은 여당 그때 당시에 여당인 참여정부가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특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저는 유감 표명 정도에 어쨌든 간에 현직 총리와 현직 실장이라든가 대선 때 핵심 측근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거론됐기 때문에 유감 표명에 발언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유감 정도도 없다면은 저는 또 유체이탈 합법으로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유감 정도 표명이 있다면은 야당도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야당은 지금 굉장히 총체적인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4.19 재보선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용으로라도 표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부패성을 갖다 부각시키고 그리고 또 선거의 득표력을 좀 위해서 그런 총공세를 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사의 수용까지 가지고는 아주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네. 그것도 여당으로서도 불안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여야할 것 없이 대통령의 사과를 갖다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저도 정공기 교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하고 갈 수는 없다. 어쨌든 현직 국무총리가 의혹이 금전수수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신뢰도가 워낙 추락했기 때문에 도덕성에 대한 의혹, 신뢰성에 대한 추락 이것에 대해서 현직
국가 수반으로서 행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그 사과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부분은 지키고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그 나오고 난 뒤에 정말로 그 측근들이 관여돼 있으면은 그때는 대통령이 정말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깊이 사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니까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사의 표명을 해놓고 만약 사표가 수리가 되면 바로 이임식을 하면서 이임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나오는데 이임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예. 그 우리가 총리이기 때문에 그 이임식도 이제 그 예를 갖춰서 그 본인도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이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국민들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뭐 매우 곤혹스러운 이임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네. 근데 본인의 결백함도 저는 그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사실 3천만 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물러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뭐 말 바꾸기 의혹, 그 거짓말 그 논란에서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퇴를 한 거다. 다만 본질적인 문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나는 그 결백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런 얘기와 함께 어쨌든 그 단명 총리로서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우리 국민들도 이제 그 이완구 총리의 앞으로의 그 국회의원 신분에서 또 자연인 신분에서의 검찰 수사를 냉철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거짓말 의혹은 정말 본인이 맞을 만큼 맞았어요. 비타 500대 시작해가지고 217차례 통화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더 이제 냉정하게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보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단 어찌됐건 간에 그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장관들의 출석 군기를 잡고 예. 그다음 부패 척결로서 실세 총리, 책임 총리로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치인으로서 이완구 총리가 충청 대망권의 유력 주자로서 굉장히 가다가 이렇게 일격을 맞아버린 데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런 그 착잡한 내용을 포함해서 네. 방금 정 교수가 얘기하신 그런 결백성을 포함해서 아주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그 해명 과정처럼 저기 어리숙하게 또 해가지고 국민들의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이임사가 안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사표가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 총리를 논의하기는 좀 성급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후임 총리를 선택 안 할 수는 없는데 보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 총리론을 가지고 나왔고요. 또 일각에서는 충청인의 마음이 저렇게 다쳤는데 오히려 충청 출신의 총리 한 번 더 쓰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 것 같고 뭐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되겠지만 뭐 지역적으로 어떤 고려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요. 네. 우리나라처럼 제왕적인 대통령제 하에서 이제 총리직, 총리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것인지 한번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뭐 별 실권도 없으면서 그 되기까지 과정은 정말 지난한 과정 아닙니까? 청문회도 통과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직접 뭐 맡으면 또 뭐 의전 뭐 대독 이런 역할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저는 개헌도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그 지역을 고려해야 되느냐. 참 우리나라가 좁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95,00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이. 이 땅에서 사이가 갈라져 가지고 뭐 충청이냐 호남이냐 영남이냐. 제가 아는 강원도 분들은요. 왜 허구한 날 저 충청하고 호남만 얘기하느냐. 강원도라는 이 저 정체성도 분명하고 비록 인구는 적지만 그 강원 총리도 이전에 많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역을 이제 고려하는 거는 우리 저는 호남 유권자들이나 충청 유권자들이 별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킨단 말이죠. 또 우리 정치인들도 많이 그렇고 정치인 김무성 대표도 광주 가가지고 뭐 호남 총리를 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유권자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 차원이 아닌가 생각도 되면서 지역을 고려한 그 총리는 이제 그 후순위 미뤄두고요. 네. 일단은 능력 있고 이제 깨끗한 총리, 특히 이번에 식스맨 6번째 총리는 개혁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 그 박근혜 정부가 6번째 총리 제대로 못 찾으면요. 정말 그 총리 찾다가 날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과정이 뭐 지역도 중요하지만 저는 흠 없는 총리. 쉽게 얘기하면은 개혁적이 않아도 좋은데 저 이렇게 흠 없는 총리라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노 원장님.
되게 이제 총리를 찾으면 우리가 역대 경제총리, 네. 그다음에 무슨 실무형 총리, 그 뭐 대독총리라고 하는 실무형 총리, 그리고 이제 통합, 화합형을 총리를 얘기할 적에 지역 변수를 이제 고려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신 것은 광주 서울 보궐선거에 지원 유세를 가가지고 그 광주 지역에 표를 좀 이렇게 얻고자 이게 호남 우대론, 호남 총리론을 이정현 최고에게 비해서 이제 덕담을 이렇게 한 걸로 해서 비중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호남 총리론을 포함한 지역 변수를 고려하는 게 통합형, 화합형 총리를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역 변수를 고려하는 통합형, 화합형보다는 네. 지금의 그 대는 대한민국을 좀 더 박근혜 정부의 국정 3년차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으려면은 결국에 도덕적 우월성이 확보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청렴하고 도덕성을 확보하는 깨끗한 그런 인물이 그러면서 추진력까지 갖추고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지금 가장 필요한 총리가 아닌가 네. 그런 컨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8인이 부정한 돈을 받은 용도는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경선 자금과 대선 자금이었다는 것이 성전 회장의 진술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면 최종 수익자는 박 대통령이다. 따라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 라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쟁점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사흘 전이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에서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방점 찍는 거죠. 성완종 게이트는 결국 핵심 본질 사안이 뭐냐면은 성완종이라는 그 기업인이 또는 그 전직 정치인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박근혜 정부 핵심 측근들한테 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이거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봐 달라. 그리고 여당은 반성해라. 이런 거 오늘 긴급 기자회견으로 보이는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원인 제공은 야당이 했다.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될 수 있게 된 거는 2007년에 그 잘못된 특사 아니었냐. 이렇게 해서 지금 특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를 취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 사흘 전인데 정치 공방만 있는 것 같고요. 4개 재보선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 일꾼론이라든가 정책 대결은 물 건너 가버린 정말 그 두 기관차가 한 철로에서 마주보고 달려오는 이런 긴박한 상황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온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는데 그 먼 책임은 또 이석기 전 의원한테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네. 그 종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 행동을 하다가 통진당이 해산되고 세석을 잃는 바람에 이렇게 그 재보선이 그 커지고 여야가 머리 맞대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전국이 정말 민생과는 관계없이 잘못 꼬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 문재인 대표가 이번 재보선뿐만이 아니고 내년 총선까지 이 그 새누리당의 또 친박 실세들의 부패 이런 그 전국으로 계속 몰고 가려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되겠죠.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사실 그 거치가 이제 이상이 생길 적에는 앞으로 못 하겠죠. 근데 우선은 아무튼 그런 구도 속에서 계속 하는데 네. 객관적으로 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 이병기 비서실장을 제외한 구체적으로 거명된 7명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뭐 대통령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분도 총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게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찰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야당이 이렇게 무한 정치 공세를 펴는 것보다 먼저 선제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2012년에 친박 실세들의 대선 자금으로 수사를 가는데 이 수사가 그러면은 야권의 문재인 캠프의 그 대선 자금 수사로는 안 가겠습니까? 성완종 씨가 여야 정치에 당연히 2002년도에도요 노무현 대통령 캠프에 대선 자금 냈고 이해창 후보 캠프에도 대선 자금 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여야 대선 자금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야권으로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특사 의혹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사 의혹 제기에는 도둑이 도둑 잡아라라고 외치는 격이다. 적반하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야당에서 이제 흔히 이렇게 그 말을 재미있게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뛰어난 그 전략들이 있죠. 근데 이거 여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특사는 분명히 노무현 정부에서 그 행한 일이고 특사라는 게 그 법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어떤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법을 뛰어넘어서 뭐 화합의 차원이라든가 이런 그 통치자의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정부의 그 대통령 책임하에 이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당의 지적이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당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문재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유감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만 당시에 특사 요청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될 텐데 그 얘기는 싹 그 빼먹고 말이죠. 계속 그 말만 돌리기 하는 식의 그런 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만 지금 야당의 그 지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당에 비해서 거의 뭐 한 3, 4% 차이밖에 안 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율에 너무 고취돼 가지고 국민들의 정확히 관심을 갖고 있는 데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다시 지지율이 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말장난, 궤변으로 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야당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원장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 여권은 이번 그 물타기용인 것만큼 틀림없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성완종의 8인 메모의 전국을 갖다가 네. 이 자꾸 이 특사 전국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여권의 물타기 전략에 문재인 대표 체제가 계속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그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와는 별개로 이 성완종 메모 8인 리스트하고는 별개로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얘기를 했어요. 사면에 큰 암시장이 있다. 돈 주고 사고 판다니까요, 특사를. 그런 것에 대해서 별개 문제로 우리가 상당히 그 검토해보고 살펴볼 필요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물타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 하나가 이 문재인 대표한테 또 이석기 사면까지 결국 추궁하는 건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물타기. 오늘 또 강력하게 사과 정국이 되다 보니까 여당에서 들고 나온 게 또 이제 이석기 특사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예. 뭐 그 양 정당에서 이제 그 다들 그 뭐 한 그 포를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석기 특사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성완종 특사도 그렇고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이렇게 정쟁이 격화되고 민생과는 별도로 그 두 대표가 나서 가지고 치열하게 포싸움을 하는 이 배경에는 이석기 특사도 있는 거예요. 이석기란 사람을 그때 그 특사를 안 시키고 형을 제대로 살게 해가지고 처벌을 제대로 했으면 통진당이라는 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의석을 많이 만들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종북적인 행위도 안 했을 텐데 결국 이석기란 사람이 그 통진당 의원들하고 잘못한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당이 해산이 되고 본인이 처벌을 받는 과정에 지금 재보선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국민들 세금이 쓰는 이유도 이석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여당 얘기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의 그 이런 그 아까 우리 민의님 말씀대로 전략이 좀 세련돼야 되는데 특사에 대해서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그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당이 놓는 덫에 싹 걸린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그 저는 이제 이틀 남았는데 뭐 내일 모레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선거 끝난 이후라도 문재인 대표가 특사는 이런 건데 그때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다 하고 한마디 하면 국민들 흔쾌히 저는 납득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물타기죠. 물타기고 제가 보기에 좀 오버한 겁니다. 근데 오버했더라도 물타기인 줄 알면서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야권의 수세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정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 연대 숙주론, 그다음에 이석기 그 특사, 이석기 전 의원 특사, 그다음에 이번에 성완종 특사 다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그 민정 라인의 비서실장이고 민정수석이고 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극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해명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완종 씨 특사만 봐도 어찌됐건 간에 12월 27일 날 법무부에서 올라가서 74명이 올라가서 없었는데 28, 29, 30일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딱 한 명 추가해서 비공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그 민정수석하고 이 세 사람 말고 누가 합니까? 그러면은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누가 했으면 했다. 아니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해명을 해줘야 자꾸 그걸 MB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뭐 사람 했다라고 다른 그 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 돌파가 안 되고
그 프레임에 물타기 프레임에 말려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 여권은요 지금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권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부패 전국에서 수사를 지켜봐야 알 일이지만은 그래서 정말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그 야당 대표의 그 정치력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예. 그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 못하는 그 이유가 결국은 그때 우리 특사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명쾌하게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때 성완종이라는 사람은 특사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여당의 그 핵심 측근에 돈이 흘러갔지만 원인 제공이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그 야당의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이 그 이런 그 무응답 속에서 있지 않나라는 또는 그 돌리기 그 방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내일 모레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정쟁은 내일 모레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고 선거는 선거대로 우리가 제대로 지역 일꾼으로 바라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민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NLL 논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 없이 말이죠. 그 뭐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를 한 거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서류만 없어졌고 당시 정황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를 그 인정한 듯한 그런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국민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뭐 그런 그 나중에 그 뒷 결과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빨리 민생으로 저는 전환해 주기를 여야 모두 촉구하고 싶어요. 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내일 모레 말씀하신 것은 투표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재보선 같은 경우에 지역구 개수도 작고 어떻게 보면 투표율도 낮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변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전 투표율 7.6%예요. 썩 높진 않지만 또 토요일 날 투표율은 상당히 높았다라면서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 먼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또 낮지도 않죠. 그리고 특히 광주,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점 몇 프로가 돼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10%는 그렇죠. 거의 안 됐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투표율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재보선에서. 그리고 특히 지역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인천서 강화을 같은 경우에는 검단 지구에서의 투표율이 거기는 40대 젊은층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은 상당히 야권 유리하게 되고 표가 결집되는 성향이 보이는 거죠. 대신 강화도에서 투표율이 높아버린다. 그러면서 보수층에 이반하는 것이 보이면 또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주, 서울이나 관악을 같은 경우에도 투표율이 따라서 그 특히 양 지역은 투표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젊은층 그다음에 야권 성향에 막 가서 하는 층이 결국에 높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야당이 유리할 수도 있어서 당일날 투표율이 이 사전 투표율하고 연동돼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합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낮은 투표율이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좀 까봐야 되겠지만 야당도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현 교수님. 예. 그 뭐 사전 투표율 7.6%로 이제 그 분석을 하기에는 그동안 한 2년 정도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었는데 네. 별다르게 뭐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는 게 그 선거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프로야구에서 야구 감독들이 뭐 김성근 감독 빼고는 그 50%의 그 승부율에서 별 그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그 예를 적용시키고 별로 뭐 7.6%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당일 그 여러 가지 투표율에서 많이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 결과에 여야가 너무 목숨을 그 매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게 과열된 이유는 당 대표들이 지금 대권 후보거든요. 대권 후보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지금 뭐 관악을에는 김무성 대표가 11차례를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화된 측면이 없잖아 있고 4대 0이 되든 뭐 3대 1이 되든 그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걸 또 우리 정치권 좀 알아가지고 이후에는 좀 민생에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군기 교수, 민영삼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